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약간 까다로워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죠. 뭐 학문과 과학기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 이번 테마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학문과 문화에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 이 묶어놓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 테마별로 수업을 할 때에 정말 쭉 우리가 통사식으로 그때부터 그냥 쭉 나누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좀 지겹고 재미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었는데 테마별로 묶다 보니까는 점점 할수록 이런 것이 있었네, 좀 하나 둘씩 알아가는 그런 묘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학문과 문화, 특히 고대 학문과 과학기술,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대의 학문과 과학기술, 오늘은 고대의 학문, 도교, 과학기술, 그 다음에 문화까지 이렇게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고대 학문 및 과학기술. 네. 고대 학문, 우리가 이제 뭐 고대 학문이라고 해봐야 선사시대에는 뭐 학문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한자 이 한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자의 교육. 한자가 우리가 철기시대 때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보급은 철기시대 때 보급이 됐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두와 향차를 만들어 사용을 했다. 삼국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이두는 뭐고 향차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을 갖다가 한자를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한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니 어려워요. 무지하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님께 정말 이 땡큐 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향찰이라는 거는요, 이 한문의 뜻 있죠, 뜻. 의미를 뜻을 사용합니다. 어떤 우리의 말의 의미, 우리말의 의미를 뜻, 그 다음에 이제 어미, 형태소가 되는 것은 거기 소리 나는 한자 있잖아요. 소리 나는 한자.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져와 가지고 쓰는 것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그러고요. 이두는 역시 한문인데, 이것을 이 한문의 어순이 우리의 말하고 어순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한문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재배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두예요. 이두. 그러니까 뭐가 더 쉽겠어요? 이두가 더 쉽습니다. 이두가. 그래서 향차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는 거 기억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쉬운 어떤 표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의 교육 한번 볼게요. 소수리망 때 태학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 지방에 있는 학교가 뭐가 있었습니까? 경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한자 교육 가르쳤다. 그 다음에 백제는 학교보다는 이런 박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경 박사. 오경은 뭐의 오경이에요? 유교경전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경전 요거 오경이니까. 신라는 정식적 어떤 교육 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화랑도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통일신라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이제 신문왕 때 뭐였습니까? 국학이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경덕왕 때 뭘로 바뀌어요? 태학으로 계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를 만들었는데, 독서, 그러니까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독후감 제출한 것을 놓고 봐가지고 이제 세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품계 반영에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진골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반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독서상품과 잠깐 보겠습니다. 상품에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좌전 문선 예기에 능하고 논어 효경을 이해한 자. 그 다음에 중품은 좀 떨어지죠. 요것만 읽은 자. 그죠? 하품은 하품이에요. 이게 하품이 아니라 품.
하품은 공내 효경 읽은 자 좀 더 떨어지죠. 그다음에 특체가 있습니다. 특체는 오경, 삼사, 제자, 백가서에 능통한 자. 얘네들은 순서를 넘어서 이 넘어가지고 이 제일 상품이죠. 제일 그렇죠. 이게 독서 상품가다. 실시됐다 못했다? 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에는 국립대학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주자감을 설치했다. 주자감. 자, 그리고 독자적인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해에 물론 뭐 한자에 변형된 형태였겠죠. 그러나 판독되지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의 공주. 이 공주 누구? 이 왕이 누굽니까? 문왕이었죠. 예, 문왕이었습니다. 이 공주묘에 사륙변여체의 문장도 쓰였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륙변여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때 글자가 뭐라고요? 전부 다 한자죠. 한자의 개수가 띄어쓰기 개수가 1, 2, 3, 4 4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사륙변여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 교육에 또 학문 교육에 힘썼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의 편찬 보겠습니다. 역사서 전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뭡니까? 고려 전기 때에 만들어진 김부식의 삼국사기였죠. 예, 삼국사기였습니다. 전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는 6이 100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죠. 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줄인 거예요. 신집오권, 이문진이 신집오 영양왕 때 전해진다 안 한다? 안 한다. 백제는 제일 잘 나갔던 근초고왕 때 공을 시켜서 서기라는 역사책을 했고요. 신라도 역시 제일 잘 나갔던 누구? 진흥왕 때에 거칠부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통일신라 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뭐 정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랑들의 역사를 담은 김대문의 화랑세기, 그 다음에 유명한 스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고승전, 그 다음에 한상기 등을 지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머릿속에 읽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예,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막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유학의 보급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강수라는 사람, 이 강수라는 사람이 외교에 능한 사람이죠. 외교에 능한 사람이에요. 외교에. 그래서 이제 외교문서 작성을 잘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였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가야 출신이에요. 답설인귀서라는 건데, 답설인귀서와 관련된 거는 이제 뭐 할 때입니까? 나당 전쟁할 때죠. 그래서 당나라 장수인 그 설인귀에게 주는 그런 편지죠. 편지를 잘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총, 이두가 뭔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설총은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최치원은 요 10조를 바쳤습니다. 이 헌의가 아니라 뭐예요? 시무십조죠. 시무십조. 예, 우리가 헌의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헌의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헌의 6조죠. 6조. 예, 어디에? 독립협회. 또 이래. 독립협회. 예, 멤버들이 어디에서? 관민공동회에서 고로 이것은 무슨 따? 오타가 났다라는 겁니다. 네, 헌의 6조예요. 헌의 6조. 여기 최치원은 10개를 누구에게 올렸습니까? 개혁안 10개를 누구에게 올렸어요? 진성여왕에게 올렸죠. 진성여왕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했습니다. 예, 무시당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원필경이라는 이런 저수를 남겼다. 그래서 한자로 된 학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도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옵니다. 와가지고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혹시 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그 도교. 이 도죠.
도를 아십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에 노자 장자가 만들었다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뭡니까? 노장사상이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입니다. 자, 무의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황이다. 무의자연,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그래서 자연에서 놀장 이겁니다. 자연에서 놀장. 예. 이제 무의자연에 들어가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신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선사상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선사상. 네.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교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노정 선생이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결합해서 아주 그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로장생, 네,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이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경전은 뭡니까? 경전은 노자의 도덕경의 경전이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왜 가르쳐 주느냐?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왜 도교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서 대묘 벽화에 사신도가 있습니다. 사신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림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사신도죠. 사신도. 현무조죠. 사신도 가운데서 현무주작, 백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방위를 지키는 그런 신비스러운 동물. 이 현무죠. 이런 사신도 신비스럽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사신도에서 도교 사상이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오원시 가운데 지족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을지문덕의 오원시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살수대첩 당시에 수나라 장군인 우중문에게 보낸 시죠. 우중문에게 보낸 시입니다. 그 우중문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칭찬해 주죠. 우중문을 막 장군의 지략과 계략이 너무 뛰어나다. 너무 뛰어나서 감탄했다. 막 칭찬해 주죠. 그러다가 맨 나중에 만족을 알거든 이제 그만 가시구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알거든. 이게 지족이죠. 지족. 이제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교와 관련돼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백제는 금동대학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산수무늬 벽돌이 있는데 이 산수무늬 벽돌에 이 그림 보고 하는 게 낫죠. 이 산수무늬 벽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신선이 네, 이럴 줄 알았어. 자, 어이구 신선 네. 여기 여기 신선인데 신선이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수무늬 벽돌 요것이 그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간접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앞면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문의 인생의 허무함. 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죠. 사택지적이라는 그 재산까지 했던 사람인데 물러납니다. 물러나가지고 그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비석에다 쓰죠. 그래서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 도교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화랑도를 국선도 신선선자죠. 풍류도 여기저기 자연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풍류를 즐긴다. 풍월도라 지칭을 한 것이 바로 도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고분 양식에서 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무덤이 있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에 12지 신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신비스러운 동물들이죠. 예, 신들이죠. 신들이죠. 쫙 이렇게 이 보호하는 신들이죠. 이것도 도교와 관련된 것이다. 역시 최치원의 은둔생활 어디에 들어가서 자연에 들어가서 자, 발에는 정효 공주 묘지석에 누구의 딸이라고요? 문왕의 딸이죠. 불로 장생 사상에 들어가 있어요. 네, 불로 장생.
이미 죽은 사람한테 불로장생 어디 가서 저 세상에서 불로 장생하소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용이 없는 그림이죠. 이거는 교종과 선종의 그림이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과학기술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우선 천문학을 강조했던 이유는 뭡니까? 농사와 그 다음에 왕권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천문학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다던가 뭐 비가 안 온다던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이 왕을 버렸다라는 사상하고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왕이 기상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천문학을 중요시하겠다. 자, 고구려는 별자리 그린 천문도가 있었죠. 이 천문도를 조선 전기 초기에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부벽화에 별자리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구려의 고분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중앙아시아 있죠.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고분벽화하고도 거의 흡사하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역박사를 두었다. 신라는 너무 유명한 첨성대가 있었죠.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첨성대에 이렇게 이제 첨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벽돌로 이렇게 있잖아요. 첨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첨성대가 1400여 년 뭐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주, 포항이 일대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끄떡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첨성대 밑을 우리 이제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밑을 투시하니까 여기 땅 아래에 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큰 어떤 이런 지석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있었다라는 거고요. 첨성대 주변에 여러 개의 이 땅 속에 여러 개의 유구가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유구라는 건 뭐냐면은 유적인데 아직 뭔지 잘 모르죠. 예,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적. 주로 이제 어떤 흔적이 나와 있냐면은 이 터와 관련된 어떤 그 건물 터와 관련된 그 흔적이 이걸 유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데 땅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고구려는 이제 이런 거예요. 고분석신이나 천장의 구조. 즉 이제 고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굴식 돌발 무덤이잖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무덤을 지을 때에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짓게 되면 금방 무너지겠죠. 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되게 강조가 됐다라는 거고 천장의 구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모줄임 구조예요. 모줄임 구조. 이 모줄임이 뭐냐면 모서리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모서리를 줄이는 기하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백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이것만 있겠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만 있겠어요? 또 고분 이런 것도 있겠죠.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황룡사 구층 목탑, 석굴암 구조, 석가탑, 다보탑. 그러니까 뭐 절을 짓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탑을 쌓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축, 고분, 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반영이 돼 있다? 수학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을 보겠습니다. 자,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을 볼게요. 자, 목판 인쇄술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무정광대다란이경, 이거 약간의 리듬감을 줘가면서 무정광대다란이경, 언제? 불굴사가 아니라 불국사죠.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751년에 제작이 되었구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종이는 당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다라는 겁니다.
목판이 세술이다. 여러분들 교재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글씨가 지금도 선명하게 잘 나타나져 있어요. 목판이 세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인쇄술은 세계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목판이 됐든 그다음에 금속이 됐든 간에. 자, 그다음에 금속 기술. 고구려 철관석이 아니라 철광석이죠. 이게 오늘은 오타가 좀 있네요. 철광석이 풍부하여 재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 지방? 요동 지방. 이 요동 지방이 풍부한 철광지대예요. 철광지대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만들었어요? 철제 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고구려가 유명했던 것이 이제 철갑 기병 부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부대죠. 예. 백제는 4세기 때에 일본에 보낸 칠지도. 누가 보냈을까요? 근초고왕이 보냈겠죠. 근초고왕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철인데 이 칠지도 이렇게 이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뭘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요 안에다가 뭐를 넣었다? 금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파가지고 판다라는 것을 이게 상감이라는 거예요. 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자기 가운데서도 파가지고 거기 겉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쁜 무늬를 만드는 그런 도자기를 우리가 상감청자라고 하듯이 이 상감은 판다라는 겁니다. 파가지고 여기다 이제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장식을 했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금동대학로 이런 것이 금속기술의 발달이고요. 신라는 가야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재련, 제철 기술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금관은 순금으로 된 것이 있고 도금으로 된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무슨 종? 에밀레종, 이런 것들이 금속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석굴암의 구조죠.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정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석굴암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이 이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 글자가 선명하죠. 예, 선명합니다. 그 다음에 첨성대의 모습이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칠지도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이제 파가지고 글자를 이제 파가지고 금으로 장식을 하는 금상감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신라의 금관의 모습입니다. 네, 문학 볼게요. 문학은 이제 한자로 이제 그 문학 작품을 했겠죠. 한시,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이 황조가 저기 가는 적개꼴이 내 마음을 알까 몰라 막 이런 어떤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오원시, 네, 한시죠.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민중노래에서는 구지가가 있습니다. 구지가. 여러분들 교재 212페이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의 구지가. 구지가가 뭐예요? 거북이죠, 거북인데 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놀이를 했나요? 이렇게 뭐 모래 이렇게 하면서 거북아 헌집 죽게 새집 달라 뭐 이런 놀이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으면 말고요. 뭐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는데 거북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북아 당장 나오지 않으면 뭐 하겠다? 머리를 구워 삶아 먹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가 그 가야의 어떤 건국 신화를, 건국 설화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의 황금알이, 금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이제 누가? 김수로가 가장 크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구지가가 어떤 그 여인들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민중의 노래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희소곡이 있습니다. 희소곡. 이게 뒤에 희소 해가지고 희소곡인데 어떤 여인이 탄식을 하면서 춤을 춰요. 탄식하면서 춤을 추면서 뒤에 희소 해가지고 이제 이 희소곡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뭐 희소곡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가는 향차를 이용한 가요입니다. 그래서 향가예요. 신라에.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서동요가 있죠. 서동요가 있습니다. 이 서동요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 관련된 거죠. 몇 년 전에 이것이 이제 그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발굴이 되면서 이 선화공주가 정말 있었던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런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크게 발달합니다. 스님이 월명사가 자기 누이 동생이 죽어가지고 추모하는 제망매가, 매라는 것이 이제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랑을 찬양하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창기파랑가, 그 다음에 모죽지랑가 사모하는 거죠, 흠모하는 거죠.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흠모하는, 그래서 낭도 득도가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대목 향가집입니다. 향가집,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는데 전한다 안 전한다? 안 전한다. 요거 별표시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향가는 지금 총 몇 수가 전하냐면 25수가 전합니다. 균여전의 11수, 삼국유사의 14수. 그래서 앞에서 몇 수? 25수가 전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12쪽에 나와 있는 고대의 문학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고분, 여러분들이 그 짜증내하는 그 고분에 대해서 아마 수업을 들으신다면 짜증 안 내고 이 정말 이게 재밌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